일요서울TV 지방선거 특집 토론, 이번 시간은 경기도지사 편입니다. 현재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죠. 자유한국당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합 중입니다. 두 후보 모두 각 당에서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큰 인물들이죠. 큰 인물인 만큼 세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구설에 휘말린 경우도 많은데요. 두 후보의 정치 인생과 삶은 또 참 대도적입니다. 오늘 토론 함께할 정중길 변호사와 이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이력들이 다 화려합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5선 국회의원이고요. 또 현역이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출신의 시장까지 지냈습니다. 두 후보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글쎄, 전력을 보면 두 분 다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좀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점수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는 아버님께서 재선의 국회의원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보궐선거가 있게 되자 아들로서 출마를 해서 거기서 5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뛰어나고 훌륭하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다. 그 집안이 또 워낙 잘 사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의 시기에 갔다라는 이런 평가보다는 좋은 부모님 잘 만나서 그래서 참 복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강할 수 있는 반면에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그 집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검정고시로 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셨고 사실은 인권 변호사였는지 여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네. 아무튼 나름대로 시민운동도 하고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수성가한 이재명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좋은 후광이 있었던 남경필 현 지사 누구를 뽑을 거냐라고 만약에 경기도지사로 누가 뽑을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성정으로는 왠지 좀 이렇게 자수성가한 이재명 후보한테 손이 갈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됩니다. 예. 사실 스토리로만 보자면 이재명 전 시장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소장님께서 보시면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 두 분의 공통점을 보면은 차근차근 경력 관리를 잘 해왔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정치에서 이 롱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두 분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온 정치인으로서 노력하는 정치인 그 의미가 굉장히 있고요. 또 이게 오래 이 정치권에 있다 보면 이게 또 얼굴이 인상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두 분은 좋은 쪽으로 계속 이제 인상이 안 변하고 계속 성장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수저와 흑수저 이 완전히 대조적인 그 경력 프로필을 갖고 있어서 남경필 지사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을 오래 하시고 이제 그 광역단체장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시절에 오렌지족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명문 예일대 경영대학원 나오셨고 해서 그 프로필 자체가 학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하시고 근데 이제 광역단체장 하시면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좀 약간 그 오렌지적 이미지에서 굉장히 좀 중후한 이미지로 여러 가지로 노력한 이미지로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신 면이 있는 거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엔트 시계 노동자 어릴 때 소년공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으로 인권 변호사까지 가셔서 그야말로 자수성가형인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은 자수성가형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는 하셨는데 또 일면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수성가를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런 또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두 분의 가장 큰 캐릭터상의 차이는 금수저와 흑수저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력이 너무 뚜렷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수저와 흑수저의 대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정책이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이제 정책 활동을 많이 했었고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 정책 평가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좀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시청자들한테 이 경기도지사, 경기도 선거의 특색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성 많은 정진길 변호사가 부탁을 해서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요 그림이 이제 18대 대선 때 경기도의
어떤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이제 지난 거는 보수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거고요. 그리고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이죠. 그림을 보면은 뭔가 넓이는 빨간색이 많은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 선거는 그 사람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도심이나 이제 이런 게 많은 지역, 이쪽 지역은 대부분 이제 그 연두색이고 이 농촌 지역은 이제 대부분 이제 빨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대선 때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50.4%,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49.2%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많이 받다 보니까 빨간 색깔이 많이 보이는데 요번 대선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면 파란 색깔이 훨씬 많이 늘었죠. 물론 이제 이거는 2파전이 아니라 3파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빨간 색깔이 여전히 남아있는 농촌 지역이 있지만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 세력들이 전부 다 이 파란색 쪽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등을 한 이제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20대 총선 그림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대 총선 그림 보면은 두 개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빨간 색깔이 조금 적고 파란 색깔이 조금 더 많은데 여전히 중심부 서울을 둘러싼 이 도심 지역은 이 민주당 지지세가 많고 그다음 그 외곽 지역인 농촌 지역은 이 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 지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른 것 중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인 것 같고 두 번째 특징은 또 휴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휴전선이 있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이북과 서울 이남 지역의 또 민심이 상당히 다르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북 지역은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 우파적 성향이 강하고 이남 지역은 오히려 어떤 야권적, 그러니까 당시의 야권, 지금의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총선은 크게 두 가지, 도시냐 농촌이냐, 그 다음에 경북 그러니까 휴전선에 가까운 경기 북부 지역이냐 남부 지역이냐 이 두 가지 큰 프레임을 가지고 쳐다보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한 가지 정도를 더 더한다면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가시겠어요? 다 경기도로 빠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빠지는 그 분들이 경기도로 이사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글쎄요, 그 보수 우파의 자유한국당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일까요? 저는 민주당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수 우파적 성향이 강했던 경기도가 도시가 점차 발전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서울이 발전하면서 따라서 발전해 나가면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수 정당의 후보가 승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전적 여론조사 이소장님 전문이신데 제가 또 이렇게 변호사님도 해주셔가지고 맞습니까? 근데 제 분석이 맞습니까? 아주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추가로 덧붙이실 만한 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경기도가 보수 쪽에서 단체장이 계속 됐기 때문에 보수 우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표차나 득표율 차 보면은 3% 이내였어요 거의. 대선 같은 경우는 뭐 1% 이내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가 이제 서울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경기도로 빠져나오는데 거의 이제 민주당 성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50에서 100만 인구가 있는 대도시권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편인데 이제 그래서 지금 지역적 분석은 저게 맞고요. 또 우리 변호사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예, 일단은 이념 성향을 보여드릴게요. 이념 성향 두 후보에 대한 이념 성향을 보면 지난번에 그 2016년에 12월 16일에서 26일까지 그 머니투데이 더 300에서 대선 주자 10명을 자기기형 조사로 해서 이 자기 이념 성향을 이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진보 쪽에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중간 정도에 있었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가 여기 이쪽 아래쪽에
이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중도에서 약간 진보의 끝쪽에 위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작년에 대선을 거치면서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이념 성향 위치값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거가 좀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은 이제 진보 쪽에 있다가 약간 이쪽으로 이동한 상황이고요. 남경필 지사는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다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중도의 끝에 있다가 보수 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씩 서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이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념 성향을 봤을 때 선택을 할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중도 성향 거의 한 48.4%로 절반 가까이 되고 전체 국민 이념 성향을 보면 그 진보 성향이 보수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중도가 절반을 차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후보가 지금 이념 성향 자기 자리값을 옮겼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잘 안착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관련해서 좀 큰 틀에 대한 설명을 좀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정책들에 대해서 좀 하나 좀 살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볼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었죠. 뭐 대표적인 게 청년 배당, 무상교복, 뭐 사각지대 없는 복지, 뭐 산후조리비 무료, 뭐 채무제로 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정책들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뭐 일단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요번 경기지사 선거는 되게 재미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남경필 지사의 어떤 그 정책 공약이나 내용들을 보면 속칭 말하는 보수 우파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진보에 가까운 가장 좀 그런 개혁 성향이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진보적 성향이 있었지만 대중의 어떤 그런 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은 과거보다는 덜 진보적인 좀 모양새를 취하면서 현실을 고려한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분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의외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명히 이렇게 가치나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남시장으로서의 이재명 시장의 성공이 과연 경기도지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성남시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갖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상당히 성공한 부분들도 있어요. 청년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무상교복 같은 문제도 그렇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문제, 4대 중증 질환자 간병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남에서 이 성공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그죠? 이거 확대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재명 시장이 이긴다고 봐요. 근데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돈 문제잖아요. 그죠? 성남시는 그래도 상당히 재정 자립도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재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히 복지 정책 중심의 이런 정책들이 가능했는데 과연 이것을 전체적인 경기도민으로부터 확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만약에 근데 불가능한데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하면은 바로 남경필 지사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남시에서의 성공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경기도 전체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잘못된 점들을 잘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오히려 저는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 남 지사는 그거를 좀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남시에서 성공한 그걸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곧 지적해 줄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3월 11일 날 저희 회사 조사한 거 보면은 그 경기도 관련 경기도민 조사한 거 보면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공약 1위가 복지 정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기도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이나 남경필 시장이 복지 정책에 굉장히 지금 많은 정성과 열을 쏟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세부 정책들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둘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정에서 성남시를 이제 운영하실 때 추진했던 복지 정책들이 그 주부층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게 많아요. 그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성남시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30대 주부들이 있는 것도 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정책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정에서 추진했던 것들은 효과가 좀 많았다. 근데 그에 반면 그와 비추어서 볼 때 남경필 지사도 그 청년복지 정책이라든지 특히 주거 정책이 따복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많이 잘 추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남경필 지사는 여기다가 이제 더해서 일자리 정책을 왜냐면 이제 광역단체다 보니까 일자리 정책 굉장히 큰 그림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의 도민들이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은 결국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남경필 지사는 그 부분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 부분이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와 관련해서 지역을 어떻게 살릴 거고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이 부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이 한 약 48만 6천 개 정도 네네. 창출했다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에 반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는 도에 비하면 그게 뚜렷한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각에서 비판하기로는 성남시가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거는 판교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역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이재명 시장이 잘 극복을 하고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연 성남시에서 거둔 성공만큼 그렇죠. 도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네.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주변에 좀 똑똑한 참모가 있다면 그 성공 신화에 본인의 성공 때문에 자멸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주고 그래서 성남시의 성공이 경기도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과 네.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될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나눠주는 좋은 참모가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이재명 좀 시장님 이렇게 보면은 워낙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좀 당신이 다른 말씀을 좀 안 듣지 않나 하는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저는 그 부분만 잘해서 나가면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해 나갈 것과 네. 청남시에서는 통했지만 경기도에서까지 통할 것이 아닌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본인한테 상당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경기도지사 선거는 확장성 싸움이에요. 이재명 시장과 남경필 지사의 확장성 싸움이고 그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자료 하나 있어서 더 갖고 왔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지난 그 작년 조사예요. 재작년 조사구나. 2016년 11월 1일에서 12월 17일까지 그 17,500명에 대해서 조사한 걸 분석한 자료인데 이제 지역하고 연령으로 보면은요. 그때 이제 이 전체 이 그래프 사사분면에서 보면 이 지역이 경기와 인천이 여기 있고 이재명 시장이 여기 위치해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조사들 나온 것들을 지지도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경기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게 이재명 시장이고 남경필 지사는 오히려 조금 경기도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정책이나 뭐 지지도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가까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연령별로 사사분면을 그려보면 지금 이 남경필 지사는 50대 쪽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그 이재명 시장은 30대에 딱 붙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요 자료만 보더라도 이재명 시장은 30대 젊은 층, 그 다음에 남경필 지사는 50대 그 허리층, 이쪽에 이제 지지 기반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도는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좀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컬러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달라요. 지금 두 후보들 간에 가장 큰 뭐 마찰이나 충돌이 있을 정책들을 꼽으라면 네. 버스 준공영제하고 청년 시리즈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버스 준공영제는 이제 그 버스의 노선이나 이런 게 불편하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스 회사에게 자금을 이제 세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뭐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전기사의 어떤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다 담보를 해서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이제 이 남경필 지사가 이걸 좀 세게 미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경남 운수라고 그게 자꾸 등장이 해요. 경남역에 여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남지사 동생이 하는 버스 회사여서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이제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가 실제 도민들의 어떤 이해보다는 본인의 어떤 지인의 그런 걸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청년 관련한 그 연금이라든지 통장 관련한 그 공약들은 남경필 지사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인데, 그게 예전에 성남시에서 했던 그 청년 배당하고 조금 다른데, 그 차이가 뭐냐면 청년 배당은 처음에 돈을 줬다가 문제되니까 상품권을 줘서 그 지역 안에서 쓰게 하는 거였고, 이 남경필 지사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은 그 중소기업 일단 일을 해야 돼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상태에서 그 통장은 얼마씩 자기가 이제 불입을 하면 도에서도 같이 불입을 해갖고 3년 안에 뭐 1,000만 원을 만들어준다는가 뭐 그런 거고, 연금은 이제 똑같이 돈을 불입을 하고 그게 그 퇴직할 때 1억을 만들어준다는가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도민들이 실제로 추진을 이제 그거 하는 걸 이제 자기가 한번 받아보려고 정책 수혜 혜택을 받아보려고 가서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까다로워갖고 실제 도움을 내가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은 그거와 관련해서 그 세금을 너무 낭비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이 지금 계속 싸움을 하고는 있는데, 그 도민들에게 어떤 게 더 좀 더 이해가는 더 도움을 많이 주는 정책인지는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 선생님께서는 글쎄 이제 뭐 한꺼번에 얘기를 다 일단 먼저 같이 쏟아 부어 놓으면, 버스 준 공영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기도민들 대부분이 물론 경기도에서 근무하지만 서울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둘러싸다 보니까는 경기도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거나 하는 이럴 때 이제 수익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공영제를 통해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가게 하고 그것을 뭔가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준공영제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후보가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국가가 지원하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 지금 남경필 지사는 이거는 일단은 그 버스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그 버스 회사에서 그 돈을 적정하게 쓰게 하고 적정하게 쓰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시장은 돈의 상당수가 결국은 기사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거와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 돈을 직접 주자 이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책이 더 바람직하냐라는 것에 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까 거기서 뭐 경남 여객 이제 이런 얘기들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저는 네거티브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그 청년 정책과 관계되어져서는 사실은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는 이재명 시장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어떤 재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편적 복지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과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수당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돈 주다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뭐 파우치나 상품권 이제 이런 것으로 하면서 청년이면 이제 누구나 주는 이런 방식인데, 남지사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청년의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을 하려고 하고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그게 아니라 청년이니까 뭐 누구라도 일을 당연히 구하려고 하겠지라는 전제하에서 누구라도 주겠다 이제 이거니까 어느 게 효율적인가 문제는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상교복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상황이 다 달라요. 보면은 이제 무상교복을 성남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했는데, 이게 광역학군일 경우에는 A도시, B도시가 묶여있을 경우에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B도시에서는 무상교복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맞추고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 거야. 한 30여만 원의 돈을 지급을 해주는데, 광역학군이다 보니까 B 지역에 안 살고 A 지역에 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A 지역에 사는 애들은 지원을 안 해줘요. 이런 측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이제 이런 공약 갖고 굉장히 그 대립과 싸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적 관점으로 이걸 이렇게 막 놓고 싸우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두 분이 이제 그 정책 토론 하시거나 할 때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때도 서울시에서 그 무료 지하철 이용을 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에서 출발하면 그걸 또 못하게 그쵸.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막 그 상대적 박탈감, 그 얼마 안 되지만 그 상대적 박탈감 느끼거든요. 예, 이번에는 두 후보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에 유명한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뭐 가족과 뭐 엮인 이야기들이나 좀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사건들이 좀 크고 작은 게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형과의 불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뭐 해경공 김씨 논란 이런 것들이 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아들 문제죠. 뭐 아들 문제가 제일 크고, 그리고 부인과 이혼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는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복귀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변호사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기 반성부터죠. 수신제가 안 된다는 이 지적은 아마 저는 남경필 지사가 상당히 아파할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아버지 후광을 잘 입어서 5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경기지사 나름대로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 문제들이 터졌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아들 문제는 아버지랑 관계 없는 거지만, 그죠? 그리고 또 그 당연히 아들 문제를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또 한국 사회에서 더군다나 높은 지위의 어떤 경기도지사를 할 부분이니까 또 가정의 가족 관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을 수밖에 없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픔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남경필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잘못 인정하고, 또 본인이 자식들 잘 다독거리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부인과의 이혼 문제는 뭐 남경필 지사가 무슨 불륜 관계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되게 아름다운 이별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서로 저르려고 헤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께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남편을 안 좋아했고, 본인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정치인의 아내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나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 날 놔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남경필 지사가 뭐 존중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부인과의 이혼 문제는 뭐 이혼 자체가 바람직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히려 뭐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른정당에 다녀온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무지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본다면은 안타깝게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이 싸움이 양자구도의 싸움이 돼서 누구를 뽑을 건가의 문제인데, 사실 이재명 성남지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이 또 이렇게 좀 너무 뭔가 좀 왠지 정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수우파 쪽뿐만 아니라 중도층 분들도 보기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강하고 좀 독선적이고 좀 이런 느낌들이 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선거에 비해서는 저는 기권율도 훨씬 좀 덜할 것 같고, 그럼 누구를 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지사가 바른정당에 갔다 온 게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되면 안 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조금 이제 선진국형으로 좀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혼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열어주시는 편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개인사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이 우리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는 그 가족 문제 중에서도 그 아들의 병역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근데 또 아들이 그 군대 내에서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이혼에 대한 거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이제 한국당으로 간 거는 좀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적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항상 그 닉네임을 붙여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남경필 지사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좀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조금 향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형과의 불화가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지난 경선,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이제 털어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형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SNS를 하시면서 SNS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부가적인 문제들은 이게 논쟁이 큰 것들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발목을 잡는 그런 오래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SNS에서의 문제가 해경군 김씨라든지 또 예전에는 그거를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라는 그런 막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SNS와 관련한 문제는 이게 한번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 옛날 것부터 그 네티즌들이 다 찾아내가지고 다 올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 너무 이제 자꾸 그거를 뭔가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늪에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잘못한 건 빨리 사과하고 벗어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그 돌아가신 이재선 형님과의 그 불화 문제는 정 변호사님께서 좀 아신 내용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였던 거 아시죠? 제가 그 이재명 시장 형 이재선 씨죠, 그분 변호사였어요.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청했어요. 내가 맡아주겠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사건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재선 씨가 이제 돌아가셔서 중간에 이제 사건이 정리가 많이 됐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좀 이재명 시장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이재선 그 공인회계사였죠. 전 공인회계사였던 형의 변호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튼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형수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이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민사 형사 고소 다 취소하고 소 다 취하해 달라고 해서 다 취하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님 측에서는 고소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소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무슨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저는 이재명 시장한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지사 지났는데 사실은 제가 할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뭐 변호사가 문제 제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이 사건은 이 정도로 해서 서로 소치하하고 고소 취소해서 정리하는 게 저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SNS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유명인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 것에 민감해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오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냥 넘기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시는데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저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아마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사랑이라고 그 옛날 미스 코리아 김사랑 말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도 제가 변호사인데 이 사건과 관계된 것들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 저격수신 것 같은데. 그러게 뭐 제가 이재명 저격수는 아니고 시장 저격수는 아니고 근데 이 사건에 관계돼서도 제가 좀 이재명 시장한테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김사랑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이재명 시장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지역에서 이재명 시장님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인데 그 적극적인 지지자가 현재 가장 NT로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NT로 가 있는 본인이 느낄 때는 내가 제기한 문제 제기가 건강한 문제 제기고 시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던 문제 제기인데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벌건 대낮에 경찰한테 잡혀갖고 내가 정신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야기야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이 있으니까 진위를 따져야 되겠지만 자신을 그토록 지지했던 사람이 현재는 자기를 가장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고 그 사람이 본인과 관계된 어떤 이 문제를 어떤 이슈화하려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화가 나고 그래서 이슈화하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 조금 자기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한테 반성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한번 좀 잘 반성을 해보면 그럼 오히려 향후에 경기지사를 가시는데 또 자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두 후보들한테 이번 선거 좀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재명 시장님께는 제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공짜로 안 되는 건데 원래 뭐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의 어떤 성공 신화에 빠져서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인으로서 성장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까지는 뭐 전투적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경기도지사가 되시려면 또 1,1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경기도민을 전부 다 아울러야 되시는 분이니까 좀 더 포용력 있고 넓은 유연한 좀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들 잘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뭐 지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기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요번 선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저는 이재명 시장과 남경필 지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선에서도 맞붙을 수 있는 관계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경기지사의 승리에 연연해서 원칙에 어긋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당장 눈앞에 어떤 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주장들을 하시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뒷날에 더 큰 일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시되 이번 선거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지금 뭐냐면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 벌어지고 앞으로 또 북미회담 이런 게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떤 평화 내지 유화 국면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분위기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상당히 남경필 지사한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표들이 과거에는 보수 우파인 남경필 지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많이 흔들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해서 뭔가 부안해동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당장은 몇 표를 지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게 봐서는 보수 우파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우리의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소정.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민주당으로 누가 나와도 이긴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이게 여론조사 지금 3월, 4월 그 트렌드만 지금 본 건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 1위 한 후보가 끝까지 간다라고 저희는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 이 아래에 이제 따라오는 후보가 골든 크로스가 언제 일어날 거냐 이걸 중심으로 보는데 지금 그래프가 평행선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남북 관계 변수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후보에게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추이로만 보면 좀 그런 남경필 지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후보의 그 워드 클라우드 이제 최근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갖고 온 자료를 보면 두 후보가 지금 모두 그 제일 크게 나오는 단어들이 도지사, 대통령, 뭐 도지사, 경기지사. 그 대통령은 있잖아요. 남경필 후보도 있고 그래서 이번 그 지방선거가 두 후보에게는 정치적으로 도약을 하냐, 다음 단계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후보는 그 다음 단계인 그 다음 높은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는
조금 이제 그 정치적 실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두 후보에게 이제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저희가 그 성격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B5라고 그래갖고 5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외향성, 그 다음에 친근성, 성실성,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성, 그다음에 새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외향성, 이 외향성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 그 다음에 성실성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애쓰는 자세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이 보강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친화성이 지금 보강을 해야 돼요. 이분 친화성이 뭐냐면 공동체 중시 성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민주당 경선에서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아줘야 되는데 지금 다 안티로 일부가 막 돌아서는 비토가 조금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뭐 카드뉴스 같은 거에서 사과도 하고 이랬는데, 이 친화성을 보강하지 않으면 이게 다음 단계 넘어가서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의 강점은 정서적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측면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여러 가지 그 가정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분을 보면은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없다운이 없죠. 네, 그게 뭔가 굉장히 역시 기공자는 기공자다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한다라는 건 제가 굉장히 강점이고, 보통은 이게 집안 사고 어려우면 사람이 좀 막 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게 강점이고, 그 다음에 그 새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이분의 또 강점이에요. 그 예를 하나 들면 최근에 그 남경필을 응원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 막 이렇게 쥐어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터졌지만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동영상인데, 저 그 동영상 보고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이런 걸 만드는구나, 선거 캠페인 홍보 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강점인데, 그 단점은 뭐냐면은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외향성,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진취적인 자세, 이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인파이터 기질은 있는데 굉장히 온순해 양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도지사 이제 지금 재선이 되는 거죠. 재선하시면서 그 성공하면은 대통령이라는 거에 도전 바로 이제 높은 고지로 가는데, 그러기에는 이 외향성이 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지사가 되면 다음에 대선 못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시기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두 분이 그러니까 이번 승부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뭔가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을 보여주는 정책 위주의 싸움을 멋지고 아름답게 해서 각자의 진영에서 야, 이 사람 정말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아깝게 패배하시는 분이 저는 오히려 대통령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다.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님한테 이번에 아깝게 지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보면은 서울시장은 되면은 대권고지로 가는데, 경기도지사는 그 근처까지 그렇죠. 갔다 꼭 좌절하는 게 있어요. 재밌네. 네,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것도. 일요서울TV 지방선거 특집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